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7장, Issuing a Documentary Credit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그 서술 구조가 업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신용장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업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UCP하고 ISBP가 산재에서 계속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렇다 보니까 같은 구절을 이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UCP를 예를 들어서 UCP를 1조부터 39조까지 뭐 이렇게 차근차근 조문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다소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약간 반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리고 또 이제 그 업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서 어떤 부분은 너무 장황한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실제로 업무를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업무 흐름별 구성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참을성을 가지시고 한번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늘 강의 부분 그리고 다음 뭐 요 정도까지는 좀 굉장히 좀 장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집중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책 전체에 스토리 라인이 있고 또 각 챕터별로 또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스토리 라인을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챕터를 보셔야지 좀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 7 Issuing a Documentary Credit 신용장의 개설이죠. 이것도 보시면은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 단원별로 맨 먼저 이제 그 신용장을 신용장을 개설할 때 pre-consideration 그러니까 사전 고려 사항을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requirement 요구 사항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요구 사항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을 받으면 어떻게 그거를 평가하고 그거를 검토할 것인가. 그 다음에 통지은행의 선정, 그 다음에 신용장 발행 준비, 신용장의 발행. 이런 식으로 좀 장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큰 흐름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각 개별의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봐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pre-issuance consideration, 즉 사전 고려 사항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고려 사항, 우리가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건 순전히 그 은행에서 신용장 업무를 담당하는 그 실무자 입장에서 표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리스크인데요. 리스크 applicable to an issuing bank. 그러니까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이슈잉 뱅크, 개설은행한테 어떠한 위험에 노출이 되느냐, 개설은행이. 그런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라는 걸 단순히 어떤 테크니컬한 측면이 아니라 여신 측면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먼저 언급하는 그 위험이 applicant risk, 그러니까 개설 의뢰인의 신용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볼 때는 여신행위입니다. 지급보증 취소 불가능한 언더테이킹을 잉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여신행위이고 그 어플리컨트 입장에서 보면은 여신을 공여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어플리컨트가 개설하고 나중에 결제를 하지 못할 위험 그런 거를 따지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는 여신 관리의 측면이 되겠죠. 여신 심사나 여신 관리의 측면이 되겠는데 이런 거는 이제 신용장 타입별로 조금 다르게
은행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 일람불급 LC는 좀 더 많은 적은 위험을 그 은행에서 산정을 하고요. 유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을 먼저 찾아가니까 먼저 찾아가고 미래 결제일에 결제를 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그 기간이 있으니까 신용 위험은 더 가중된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파이낸셜 크라임인데요. 요게 이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금 세탁이라든지 테러리즘 파이낸싱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이 신용장 업무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규정 위반자들 측면에서 보면은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그런 거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하고 그다음에 감독하고 이런 규정들이 자꾸 신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도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부 그 생션 스크리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경제 제재 대상이나 뭐 이런 거에 속하는 개인이나 단체, 국가,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크리닝을 이게 이제 중요시되는 이유는 이것의 그 어떤 중요도에 비해서 그 만약에 어겼을 때 결과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어겼을 때 감당해야 될 그런 결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제 점점 더 여기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뉴스나 이런 데도 보시다시피 이것을 어기게 되면 미국 재무부나 뭐 이런 데서 내리는 제재금이 뭐 몇천억 단위 뭐 이런 식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더 관리가 필요한 위험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제 error in conveying the requirements of the customer. 그러니까 커스터머가 고객이 개설 의뢰인이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줬을 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못 키인을 하거나 혹은 잘못 해석해서 작성이 되었을 때 그런 점들에 가지는 이제 위험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용장은 개설 시점부터 개설은행을 기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손님 그 개설 의뢰인의 지시와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생긴다면은 그것은 이제 작게는 이제 뭐 조건 변경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수익자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크게는 이제 뭐 완전 명백한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면은 개설 의뢰인이 나중에 이제 뭐 결제를 거절하는 사태까지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험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errors in document examination or a failure to follow the article 16. 뭐 이거는 이제 아티클 16조는 이제 하자의 포기 웨이버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의 통지 그리고 하자의 포기 이런 조항이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서류를 우리가 받았을 때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심사에서 굉장히 명백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갔을 경우 요것은 이제 나중에 그 개설 의뢰인이 그 결제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의 통보는 뭐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5일 안에 단일한 통보로 모든 하자 사항을 열거한 다음에 서류의 처분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거를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형식을 위배해서 하자 통보에 효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할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커다란 위험에 놓이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신용장에 관련된 개설은행의 위험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생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 인식해 두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계속해서 지금
pre-issuance consideration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리스크를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개설은행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느냐. 결국은 리스크랑도 뭐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7조에서 UCP 7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의무를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용장 개설은행의 의무는 그 신용장의 형식에 따라서 안어를 하거나 매입을 하게 돼 있는 신용장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것을 결제하고 지급할 의무를 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신용장은 available with bank가 있죠. 신용장 이용 가능 뱅크.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정은행으로 선정이 되거나 이 조항을 통해서 혹은 이슈잉 뱅크로 돼 있거나 혹은 애니뱅크로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지정 그 안어나 결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정은행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지정은행에 안어할 권한을 줬으나 지정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당연히 이제 개설은행으로 책임이 이제 지급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vailable with issuing bank일 때는 뭐 당연히 issuing bank가 모든 것을 하겠죠. issuing bank는 매입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issuing bank는 안어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nominated bank는 지정은행은 이제 안어 혹은 매입 이거를 결제 또는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즉 뭐 사이트 페이먼트인데 지급을 즉각 하지 않거나 해서 지정은행을 경유하든지 지정은행이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개설은행이 전부 지급을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가장 첫 번째 이제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급은행이 우리가 pay as site 다음에 사이트 페이먼트, deferred payment 다음에 acceptance 그 다음에 negotiation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신용장이 있죠. 근데 지정은행이 사이트 페이먼트인데 페이먼트를 안 했거나 아니면 deferred payment인데 deferred payment 그 obligation을 인커하지 않거나 만기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또 acceptance 경우도 인수를 하지 않거나 인수 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무조건 이제 개설은행이 지급해야 된다고 이제 아티클 7에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이러한 이제 개설은행의 지급 의무는 개설 시점에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설 시점에서 취소불능의 결제 의무를 진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수익자에게 통지가 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다 틀린 얘기고요. 내부적으로 개설은행에서 개설이 되었을 때 이런 의무는 자동으로 생기고 거기에 기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매입을 한 지정은행, 그러니까 지정은행은 안어를 하거나 매입을 할 수가 있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일치한 제시에 대해서 안어나 결제를 했을 때는 개설은행은 그 지정은행에 대해서 그 지정은행의 한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상환 의무를 진다. 요게 이제 C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수익자에 대한 지급 의무하고는 별도 이제 개설은행하고 지정은행 간의 독립적인 약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개설은행의 의무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개설 시점에서부터 취소불능의 지급 의무에 기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신용장의 프리-컨시더레이션이 그리고 프리-리콰이어먼트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개설 시점에서는 이미 취소불능이 되고 그 이후로는 조건 변경을 거쳐야 되거나 그 조건 변경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그 수익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용장의 독립성에 대해서 다시 뜬금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신용장의 독립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용장이란 것은 별개의 독립적인 행위, 보증 행위이기 때문에 수익자하고 개설 의뢰인, 즉 수출자하고 수입자 간의 기초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가장 그 대표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언급하고 있는, 독립성을 언급하고 있는 그 4조, 5조에 봐도 예를 들어서 은행은 도큐먼트 문면상의 거래로만 이 신용장 거래를 진행하지, 그 언더라잉에 있는 계약이나 이런 실제 의무의 이행, 상품의 딜리버리 뭐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독립적인 계약이다. 셀러하고 바이어 사이의 기초 계약하고는 거기에 근거해서 신용장이 개설되었지만 그거랑은 독립적인 별개의 계약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계약하고 상관없는 게 왜 프리컨시더레이션에 나왔느냐 하면은 결국 이제 그 개설인하고 바이어하고 개설 의뢰인하고 수익자하고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 표시가 된 게 이제 신용장의 형태인데, 그 사전 계약 관계는 은행이 상관이 없지만, 알 바가 없지만 그 사전 계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면 신용장의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그건 뭐 은행하고도 또 상관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설 은행을 서비스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설 의뢰인과 수익자 간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프리컨시더레이션 그 단계에서 수입 그 개설 의뢰인을 약간 뭐 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자는 이 신용장을 받아본 다음에야 자기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전 계약에 합의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걸 검토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조건 변경을 요구하든지 개설 의뢰인에게, 아니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조건에 따르든지, 그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신용장 거래의 성패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기초계약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는 독립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컨시더레이션으로 이 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전 고려사항으로 위험과 그 다음에 그 신용장의 독립성에 그 관련된 그 충실성, 그 다음에 그 개설은행의 의무, 요 세 가지를 고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콰이어먼트를 따져보라는 거죠. 사전 요구사항. 그러면 이제 사전 요구사항이 뭐가 있느냐. 맨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개설 의뢰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ISBP ISBP 745 거기도 Preliminary Consideratio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명제가 이 신용장에 사용될 지시와, 그러니까 신용장에 관한 지시와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 그 어떤 조항들이 의미하는 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결국 개설은행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설 의뢰인이, 은행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기초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개설 의뢰인이 그 아주 정확한 지시를 줄 1차적인 책임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개설은행의 이제 권한이랄까요? 뭐 무슨 정해진 권한은 아니지만 개설 의뢰인은 지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장 또는 조건 변경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개설은행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개설 의뢰인한테 이 경우는 뭐 지시가 애매하다든지 이런 경우로 하면 이렇게 잘못 해석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제 그 디스커션을 통해서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개설은행의 점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개설은행은 자기가 개설하는 신용장이나 조건 변경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UCP나 ISBP에 언급되는 이제 모호한 표현들, 정의가 확실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야 된다. 역시 이 부분도 개설 의뢰인과 이제 서로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던 부분이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수익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만약에 모호하거나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을 했을 때 결국 수익자는 조건 변경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호한 표현이나 부정확한 지시들을 사용해서 발생되는 위험은 개설 의뢰인이 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조항의 가장 큰 명제겠죠.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그래서 받으면은 그 교재 87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를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살펴봐라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 기록을 해야 되겠죠. 받은 순서, 받은 시간과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레퍼런스 넘버를 부여하라고 합니다. 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정성, 즉 오센티케이션, 이 지시가 손님에게서 온 게 확실한지 이런 진정성을 확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신 한도, 이 신용장 개설 한도가 살아있는지 그런 거 확인을 하고, 은행의 여신 한도, 손님의 여신 잔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실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일 텐데요. 실제로 지금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퀘어먼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폼 자체가 아니라 신용장 개설 의뢰를 받으면 어떤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레딧 퍼실리티, 여신 한도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뱅크 폴리시나 레귤레이션, 요거에 견주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여신 한도의 얘기인데요. 현재 신용장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용장을 여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인데, 신용장은 대표적인 은행 여신입니다. 지급 보증이죠. 신용장의 가장 큰 특징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확약이기 때문에 신용장은 지급 보증에 준하는 여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 보증료, 텀 차지라고 하는 지급 보증료를 받는 이유도 그거죠. 그래서 이제 크레딧 퍼실리티, 즉 여신 한도를 먼저 체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맥시멈 밸류 오브 DC가 그러니까 신용장 발행 잔고가 어느 시점에서의 신용장 발행 잔고, 이거를 확인해서 미리 여신 한도 내에서 룸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책에서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행 잔고, 파시얼 슈먼트가 이루어진 것들은 100만 불짜리가 열렸지만 이미 30만 불은 매입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해야 한다. 이 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예전에 수작업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산으로 다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신 한도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뉴 트랜잭션, 이게 이제 신용장 개설 의뢰가 들어오는 거겠죠. 이럴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신용장 최고 청구 금액하고 허용치, 어바웃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허용치까지 감안해서 룸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 여신 승인 통화는 US 달러인데 유로로 열어야 된다든지 하면 인터널 컨버전 레이트로 요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파이어리 데이트가 있습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얼마 동안이냐. 유효기일은 뭡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보증기간이 되겠죠. 신용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은행의 보증도 유효하게 되니까 익스파이어리 데이트를 살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여신 만기를 넘어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여신을 이거를 갱신을 해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세틀먼트 텀. 요거는 이제 사전에 승인된 유산스 기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은행에서는 일람불, 사이트 LC,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과 연지급 수입신용장 개설의 한도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지급 수입신용장을 할 때는 결국은 최대 한도의 그 유산스 기간, 이런 것들을 그 여신 조건에다가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은 180데이즈, 즉 6개월을 맥시멈 기한으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현직에서 근무할 때도 제철회사에서 모 제철회사에서 철광석 수입을 할 때 1년 유산스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철은 굉장히 장치 산업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여신 승인 과정에서 굉장한 논란을 거친 끝에 180데이즈를 6개월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들을 이제 그 여신 승인 한도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고요. 보다 중요한 건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겠죠. 이제 레귤러토리하고 은행 방침, 은행의 방침과 외부적인 그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nature of goods하고 type of underlying transaction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게 이제 due diligence하고 KYC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nature of goods가 굉장히 고가품이거나 혹은 다이아몬드 같이 이런 귀중품이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이제 머니 론더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듀얼 유즈 굿즈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상업용으로 쓰이지만 무기나 화학 뭐 이런 것들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많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료나 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점점 더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고요. 언더라잉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평소에 어떤 거래, 어떤 비즈니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와 연관돼서 되는 것들이 이제 굿즈, 네이처 오브 굿즈와 연관돼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이제 임포트 라이센스나 수입 허가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체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전략물자 같은 것들은 수입을 허가를 하거나 뭐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죠. 전략물자라는 건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허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mpliance with other government or central bank requirement, sanction 체크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anction 스크리닝을 요새는 이제 전부 필수로 하고 있죠.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그 다음에 조건 변경이 만약에 발생하면 그때, 그 다음에 서류가 도착한 때, 결제 전에 이렇게 생션 스크리닝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생션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 단체, 국가, 뭐 상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규제를 받고 있는 나라에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전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듀 딜리전스하고 관련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잭션, 그 거래를 파악을 해서 그 거래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객의 비즈니스에서 벗어나는가, 이거를 판단해서 그것에 따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듀 딜리전스라고 할 때 커스터머 프로파일, 트레이드 프로파일, 프로덕트 프로파일 이런 고객들의 아웃라인을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있다가 특정 거래가 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건 뭐라고 합니까? 그 레드 플래그라고 하죠. 레드 플래그, 그러니까 그 위험
의심거래로 이제 우리가 산정을 하게 돼 있죠. 의심거래를 산정해서 이게 이제 손님하고 얘기를 해서 해소가 되면 그거는 이제 기록하고 파일만 하면 되고, 안 그런 경우 이제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의심거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잠재적인 사기, 잠재적인 사기죠.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품이거나 혹은 신용장 금액이 클 경우, 그리고 조건 변경이 작거나 이럴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수입자하고 수출자하고 서로 공모를 하는 게 아닌가.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같은 소유주에 의해서 소유가 되면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히 예방할 수 있는 게 즉 이제 올바른 KYC하고 듀딜리전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맨 먼저 프리컨시더레이션 사전 고려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요구 사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받으면은 이제 받게 되겠죠. 손님이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폼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